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입국 예정인 가운데 싱가포르 회담이 잘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 376만 명이 참여해 투표율 8.7%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미국 정상을 소재로 한 햄버거와 타코, 덮밥 등 회담 기념 메뉴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 방송 기자는 북한 대사관 관사에 들어갔다 북측 신고로 경찰에 인계돼 청와대가 취재진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고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법원 노조는 수사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대공원에서 백두산 호랑이 새끼 4마리가 태어났습니다. 5년 만에 출산이며 4마리가 태어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체불명의 구멍이 여자 화장실에만 유독 많습니다.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어서 이게 몰카인가 아닌가 의심도 되고. 화장실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자 구멍을 막는 풀과 스티커 등 안심 키트도 등장했습니다.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하석조 감독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는 12일 열리는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이틀 전인 10일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11일 도착할 거란 당초 예상보다 하루가 빨라지는 셈인데 이 밖의 일정들은 아직 일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시간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지 분위기도 긴박해졌습니다.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모레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일요일인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김 위원장은 회담 하루 전인 11일 오후 도착이 유력했지만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미북 회담을 이틀 앞둔 상태로 현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는 파야레바 공군기지가 아닌 창의공항으로 착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이 관할하는 기지 대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만 마잉주 총통이 이용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민간 공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미북 양측은 물론 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 당국도 두 정상들의 일정을 함구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예상보다 하루빠른 10일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 일정을 4시간 정도 앞당겨서 캐나다에서 오는 9일 오전에 싱가포르를 향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축소하면서 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로 출발하는 건데 미국과 북한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정을 조금씩 당긴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오전 10시 30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퀘벡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보다 출발 시간을 4시간 앞당긴 겁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모든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날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세션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으로 다른 정상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 양측이 사전에 무언가를 조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 저녁 8시에 싱가포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다음 날인 11일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다음 회담은 백악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과 수교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워낙 말이 자주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이 말 자체의 의미보다는 협상을 앞둔 전술의 차원에서 이 발언들을 이해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권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7일 백악관. 아베 일본 총리와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다가올 미북 회담이 잘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aybe we'll start with the White House. What do you think? 또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that would be a first step. It's what happens after the agreement that really is the big point. 그러면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Normalizing relations is something that I would expect to do, I would hope to do when everything's complete. 북한 비핵화 조치 완료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선비핵화 후 국교 정상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한 겁니다.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은 자제하고 있지만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if you hear me saying we're going to use maximum pressure, you'll know the negotiation did not do well.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회담장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이처럼 미북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10일에 모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장과 두 정상이 묵을 숙소 주변 분위기가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진우 기자, 지금 두 정상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급박해졌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캐나다에서 이곳으로 달려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불과 몇 시간 뒤에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예정보다 일정을 하루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 도착 즉시 숙소로 향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저 뒤로 보이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아니면 마리나베이 근처의 플러턴 호텔이 유력합니다. 자, 이번 역사적인 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어떤 곳에서 맞이하게 될까요? 이채연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북한 김창선 부장 일행이 새벽녘에 포착되며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가능성이 높아진 세인트 레지스 호텔. 꼭대기층인 20층에는 식당과 테라스, 운동시설을 모두 갖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2015년 중국과 대만 첫 양안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묵었고 같은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리콴유 전 수상 장례식 참석차 왔을 때도 머물던 곳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호텔에 머문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불과 570m 떨어진 숙소에서 잠들게 됩니다. 세인트 레지스 호텔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며칠간 VIP를 경호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so. Can the bit because of the security. I think some VIP coming. 호텔 내부에는 사복 경찰들과 보안 요원들이 배치돼 기자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호텔 바깥에는 곳곳에 이동식 CCTV들이 설치됐습니다. 김창선 부장은 오전엔 두문불출하다 오후에는 미북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시 싱가포르로 어떻게 올 수 있는 건지 누구세요? 보이시대. 역시 김정은의 숙소로 거론 중인 플러턴 호텔에는 하룻밤 사이 한국과 미국, 북한 깃발이 모두 내걸렸습니다. 김창선 부장이 묵으며 룸서비스 등에 굉장히 만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관광지 중심에 있어 보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북한과 싱가포르 정부는 회담 직전까지 김정은의 숙소 보안에 힘쓸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미북 정상회담까지 이제 불과 나흘. 싱가포르가 지금 특수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딴 덮밥과 햄버거 그리고 각종 칵테일까지 싱가포르 전역이 그야말로 마케팅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콤한 김치를 볶고 미국산 숙성 소고기를 구워 각종 채소, 계란과 함께 코코넛 밥 위에 올립니다.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나시르막이라는 덮밥 요리입니다. 이 식당은 미북 정상회담 기간 동안 김치와 미국산 쇠고기를 넣어서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US beef,
because in any trade negotiation by Trump, you can realize that he always put U.S. beef export at a very important agenda. 미국과 북한을 상징하는 알록달록한 칵테일과 멕시코 요리, 다진 닭고기와 김치, 한국산 쌀을 넣어 만든 트럼프 김버거까지 호텔과 식당 곳곳은 회담 개최를 기념하는 다양한 메뉴를 내놓고 트럼프와 김정은 캐리커처와 양국 국기도 내걸었습니다. 싱가포르 현재 한 인기 있는 멕시코 음식점입니다. 이 식당은 미국 정상회담 기간 동안 치즈버거 재료를 넣은 트럼프 타코와 한국식 닭튀김을 넣은 로켓맨 타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Obviously, it's a huge event that's happening here in Singapore, so we wanted to be a part of that. 세계의 핵담판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싱가포르 식당가도 트럼프 김정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싱가포르 현지 취재 열기가 지금 매우 뜨거운데 이번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서 싱가포르에 간 KBS 기자들이 북한 대사관 관사에 2시간가량 억류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단 침입을 했다는 이유로 억류됐다가 싱가포르 경찰에 넘겨졌는데 만 하루가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기자들이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 관사에 들어간 시간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기자를 발견한 북한 대사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오후 6시쯤 인계됐습니다. 약 2시간가량 대사관에 억류돼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KBS 측과 한국 정부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그 취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 경찰한테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딱 3줄 받았어요. 네, 좀 나중에 좀 전화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외교 소식통은 해당 기자가 북한 대사관 관사 문을 두들겼다가 반응이 없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42세와 45세 남성이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체포했다며 다른 2명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형법에 따라 무단 침입은 최고 징역 3개월, 1,500달러 규모의 벌금형에 처한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로서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지만 취재진도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인에게 우리 언론인이 직접 억류된 첫 사례여서 자칫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취재진 북측 억류라고 설명했다가 취재진이 북측 신고로 인계된 일이라고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지난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서 추진단이 오늘 개성공단을 다녀왔습니다. 공단이 가동을 중단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일단 시설이 쓸만한지 점검부터 했는데 침수가 심해서 손질이 시급해 보였다고 합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굳은 얼굴로 남북 출입사무소 검색대로 향합니다. 개성공단으로 가기 위해 경의선 6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오늘 철저하게 관련 시설 등을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남측 인원이 개성공단에 출입한 건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 이후 28개월 만입니다. 점검단이 둘러본 개성공단은 외관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숙소는 침수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이 개성공단 재개와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추진단에는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인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선거는 투표 용지가 좀 많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그리고 시도 교육감을 뽑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까지 모두 7장의 기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2곳의 선거구민은 또 한 장을 더해서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한 손에 다 쥐기에도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본투표와 달리 한 번에 모두 수령해서 기표소로 가져가기 때문에 선택에 시간도 더 걸렸고 복잡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첫날인 오늘 전국 투표율은 8.77%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4.7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투표율을 보여서 이제는 사전투표제가 상당히 자리를 잡은 듯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첫날 투표장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 투표소가 들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해외로 나가던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투표소로 향합니다. 오사카 여행 가는 중인데 공항에 사전 투표소가 보여서 투표하고 가는 길입니다. 투표 날짜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지방선거 7표와 재보선 선거 1표를 합쳐 투표용지 8장을 제출했습니다. 8장이니까 요 기표소에 가셔가지고 집회하시고 접어서. 어르신들은 투표하는 데만 2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깔리지 뭐 안만 가면. 헷갈리지. 아무래도 좀 미리 여러 장이 된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택하려.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마치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전투표는 하지 않았지만 투표 독려에 참여했습니다. 좋은 결단, 좋은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훌륭한 투표 해주시기를. 꼭 이번에 투표 참여하셔야 됩니다. 첫날 사전투표율은 8.77%로 유권자 376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4.75%와 2016년 20대 총선 5.4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5월 19대 대선 11.70%보다는 낮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인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1.49%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배우와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형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른바 김부선 스캔들을 거론하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1,300만 경기도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홍 대표는 이 후보가 워낙 무상을 좋아하니 불륜도 무상으로 했다는 무상불륜 의혹을 받는다고 썼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는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김부선 씨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양심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김부선 씨의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주진우, 또 김어준 입수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이 후보의 형수 박인복 씨는 김부선 씨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녹취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진짜 후련합니다. 김부선 씨는 김영환 후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부인과 함께 유세 현장을 누볐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은 근거 없는 마타도일 뿐이며 선거가 끝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격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침 일찍 사전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도 동행했습니다. 그래, 투표 전에 찍을 때 떨리지? 혹시 실수할까 봐.
이 후보는 김부선 씨와의 교제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네. 이 후보는 예정된 경기 지역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형수 박인복 씨가 기자회견을 하며 이유 없는 상습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정신건강치료 의뢰서와 약식 명령서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형 이재선 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다며 이 후보의 모친이 정신치료를 의뢰하고 이재선 씨가 모친과 형제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판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후에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남경필 후보와 김부선 씨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고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태경 의원이 전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어제 저녁 미국 대사관에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차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공무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생각이었다며 그 당시 귀신에 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회색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건 여성가족부 4급 윤모 서기관. 여가부 법률 자문인 노모 변호사가 모는 차에 타 정부 서울청사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거듭 요구했고 윤 서기관은 미 대사관 바로 옆 골목에서 갑자기 노 변호사와 자리를 바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곧바로 우회전을 하더니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왜 돌진하셨어요? 5년간 사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망명하고 싶었습니다. 윤 서기관은 지난해 8월 해외 연수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윤 서기관은 경찰 조사에서 과대망상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2차례 받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증상이 악화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을 들이받고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당시 귀신이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고 가족이 윤 서기관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과 보조사무원들이 허위로 출장 보고를 올려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타내다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18명이 거짓 출장비를 챙기는 2년 동안 내부 고발도 있었는데 법원은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걸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건 각 법원 소속 집행관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가처분 통지 서류를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가처분 신청자에게 출장비로 3만 원을 받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집행관 11명과 보조사무원 7명은 현장에 여러 번 간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돈을 타갔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160번의 허위 출장으로 9,3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가처분 신청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출장비를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행기일을 늦게 지정해서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못한 내부 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행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나 어느 징계 절차도 없다는 거예요. 집행관은 퇴직한 법원과 검찰 공무원들이 주로 맡습니다. 경찰은 집행관 등 18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법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근절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보다 정체불명의 구멍들이 더 많이 뚫려 있다는데요. 물론 시공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화장실 몰카 영상이 워낙 많이 떠돌다 보니 작은 구멍 하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이 구멍을 막는 안심 키트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여기에요. 이거 4개. 여기도 못 나왔어요. 여기랑 저기도 구멍 많네요. 저기도.
서울 홍대 인근 남녀 공중 화장실을 살펴봤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별다른 흔적 없이 멀쩡한데 여자 화장실에만 휴지로 막아둔 곳들이 눈에 띕니다. 휴지를 빼봤더니 숭숭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화가 난 누군가는 화장지로 분노의 메시지를 적어놨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공중 화장실. 변기 뒤쪽 남자 화장실에는 없는 구멍이 여자 화장실에만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 지금 다 구멍이잖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있는지 모르셨죠? 몰랐는데 화장실 안에까지 볼 일이 없으니까 누가 껌 같은 걸 막아놓긴 했네. 유독 여자 화장실에만 많은 정체불명의 구멍들. 당연히 불안하겠죠.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어서 이게 몰카인가 아닌가 의심도 되고 한 번 더 그 구멍을 지켜보게 되고 스티커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구멍에 붙이고 다니기도. 이런 여성들을 위한 안심 키트도 등장했습니다. 일명 몰카 찌르개로 불리는 송곳, 구멍을 메우는 접착풀, 구멍 위에 붙이는 스티커, 얼굴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요. 화장실 몰래카메라 영상을 유통시키고 있는 한 사이트입니다. 167기가 상당의 화장실 몰카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풀 HD급 영화 80편 분량입니다. 실제로 안심 키트를 고안한 판매자 역시 몰카의 피해자였다는군요. 불법 촬영이라는 피해를 경험을 했었고 이제 텀블러다라든가 그런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미 너무 많은 불법 촬영이 있고 피해자가 있구나를.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화장실을 나가는 여성. 그 자리에 귀신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이 가짜 몰카 영상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렸더니 2주 동안 2만 6천 명이 영상을 내려받았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몰카 범죄는 6,470건, 5년 전보다 2.7배 늘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공포 화장실이 돼버린 현실. 찍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제 그만 멈추시죠.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법원 내 자체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조치 등을 언급했던 며칠 전과는 조금 달라진 입장인데요. 법원 노조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법원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자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형사처리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달 28일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발언에 이어 같은 달 31일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회의에 이어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전달받은 것도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소장, 노장 판사 모두 큰 틀에선 같은 방향이라며 국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치 기간이 긴 탓에 형사처리를 놓고 판사들 간의 내분과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도 날로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선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법원노조 서울지부장의 단식 농성까지 시작됐습니다. 양측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법원행정처장, 차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전원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전히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지만 진상규명 못지않게 법원 내부의 우려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허 특검은 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부정부패보다 더 큰 범죄라며 강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특검팀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직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과거 특검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특검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해 공론을 왜곡,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번 특검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여론과 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왜곡하는 건 부정부패보다 더 큰 범죄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허 특검은 앞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도 특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수사라는 게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쉬운 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쉽지 않을 것이니까 특별검사까지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 특검은 6명의 특검보 후보 인선에도 진전이 있었다며 특검 사무실도 서초동 인근 두세 곳을 검토 중이라며 준비 상황을 밝혔습니다. 실세 정치인도 예외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또 그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특검팀은 늦어도 이달 27일부터 수사 일정에 돌입해 최장 9월 25일까지 90일간 수사 대장정에 오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됐던 전 청와대 관계자와 교육부 공무원 등 1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람은 모두 17명입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13명에 민간인 4명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제외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수사 의뢰와 별개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 등 고위직은 물론 중하위직과 산하기관 관계자까지 6명을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중하위직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것과 배치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시에 따랐던 게 그걸 처벌 강하게 했다면 지시를 들은 얘기냐 안 들은 얘기냐라고.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역사교육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역사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역사교육위원회의 생명이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인데요. 그게 구성 인사가 편향적으로 되면 그런 반대층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진상조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백서는 국회 도서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둔기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둔기를 휘둘러서 긴급 체포된 사람은 한 유명 음식점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연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강동훈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먼저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둔기를 들고 쫓아가는 남성이 바로 세입자입니다. 이 도망가는 남성은 건물주인데요. 이 세입자는 지금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 기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바로 임대료 때문입니다. 이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건데요. 이 다툼의 원인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임대료를 4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빚게 된 건데요. 이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거부했었고 건물주는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서 오른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서촌이라면 요즘 뜨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4배는 좀 과한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 계약 5년이 경과되면 임대료를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배를 올리든 10배를 올리든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때문에 건물주는 5년 후에 계약 갱신을 할 때 한꺼번에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 기존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 들어서 무슨 골목, 무슨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그 소위 뜨는 지역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갈등이 많겠군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본래는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는데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 관광 명소인 김광석 길에서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2011년 3.3제곱미터당 30-40만 원이었던 임대료가 2015년에는 90에서 100만 원 정도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 없던 권리금도 생겼고요. 이 홍대, 그리고 가로수길, 경리단길, 해방촌 이런 데도 이 상업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법을 보완해서라도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장된 5년이라는 기간은 이 상인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 사례들을 보면요, 이 프랑스는 임대차 보호 기간이 이 9년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은 계약 당사자들끼리 임차 기간을 정하되 각각 20년에서 30년까지 계약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임대료 역시 건물 가격 상승 등 실질적인 이유가 없으면 올릴 수가 없고요. 현재 우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총 18개나 발의돼 있습니다만 언제 통과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예, 국회에서 좀 신경을 써야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에서 비닐류를 수거해 가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뒤에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선도해야 할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는 반짝 신용만 내고 나 몰라라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원석 기자가 그 현장을 고발하겠습니다. 머그컵과 병마개까지 땅에서 빨리 분해되고 불에 타도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는 실리콘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이 코너를 계속 두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대란 이후 매출이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웠죠. 비닐 봉투에 이래 포장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이제 에코백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온라인에서도 실리콘 용기를 포함한 친환경 제품 매출은 2배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정부와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협약까지 맺고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의 실태가 어떤지 서울 도심 일대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개인컵이나 머그컵을 이용하면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매장엔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격의 개인컵을 5번 가져와야 무료로 음료 1번을 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특정한 종류만 해당됩니다. 머그컵을 쓸지 묻는 곳도 있지만 혜택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은 늘어가는데 정작 기업들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요즘 개인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아서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P2P 투자라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업체가 수백억 원의 개인 투자 자금을 모은 뒤에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식의 피해가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순우 기자의 추적 취재입니다. P2P 투자업체 A사의 홈페이지. 식료품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물로 내걸고 투자를 유혹합니다. 2개월 투자에 연수익률 16% 보장. 홈페이지에 나온 창고를 찾아가 봤습니다. 펀드사에서 담보물품을 보관하는 물류 창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고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담보물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창고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 미술에 보냈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창고를 운영하는 A펀드사 대표 이모 씨는 며칠 전 잠적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운영하던 사무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환을 담당해야 하는 펀드 업체 대표가 돌연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 1000여 명의 돈 210억 원도 돌려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쌈짓돈 수백만 원을 투자한 주부 대학생들입니다. 지금 결혼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라든지 그다음 병원비 수술비였는데 그거를 잠깐 단기간 투자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불려보려고 했는데 지난 1월에도 또 다른 P2P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갚지 않고 국외로 출국했습니다. 작년 한 7월 8월쯤부터 투자 상품들이 연쇄적으로 그 상환이 되지 않고 연체가 되면서 지금은 모든 상품들이 연체가 돼. 이 업체 역시 확인된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P2P 업체는 투자자들 돈을 모아 담보물을 내건 사업자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들에게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저금리 시대 신종 투자로 인기를 끌며 P2P 투자 시장은 4년 새 300억 원에서 3조 원 가까이 100배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P2P 업체 대표 4명이 잠적했고 일방적으로 파산 신청한 업체도 5곳이나 됩니다. 1년 새 9개 업체에 투자했다 본 피해는 1,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부업처럼 자기 자본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출 상품을 연결만 해주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걸 어떻게 기회로 할 건가 하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경찰은 잠적한 A업체 대표 이모 씨를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표는 출국금지가 됐고 나머지는 출석을 시켜놨지. 자기네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조사를 받아봐야 알지만. 법망을 교모히 피하는 P2P 업체들. 사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차순호입니다. 네, 스페인 정부가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이 출범했는데 17명의 강요 가운데 11명이 여성입니다. 부총리, 사법부 장관, 국방장관, 경제장관 등 요직에 여성들이 임명됐습니다. 스페인 역사상 최대일 뿐 아니라 서방 주요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6일 스페인 정부의 신임 강요 임명식.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서는 장관들.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각 2인자인 부총리엔 카르멘 칼보 여성 헌법학자. Prometo por mi conciencia y honor cumplir fielmente las obligaciones del cargo de vicepresidenta del gobierno y ministra de la presidencia, relaciones con las Cortes e igualdad. 국방장관과 법무장관에도 여성이 임명됐으며 경제장관과 재무장관은 물론 사회 분야인 노동, 환경, 교육장관도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전체 17명 가운데 여성 장관이 11명.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여전사 부족의 이름을 딴 아마조네스 내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Hubo un antes y un después en nuestro país con las movilizaciones feministas y el nuevo gobierno es fiel reflejo de ese movimiento. Reúne por primera vez en la historia de nuestra democracia.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여성 장관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번 스페인 내각은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스페인 남성 장관 6명 가운데 과학장관인 페드로 두케는 스페인 최초의 우주인 출신이고 문화장관인 막심 우에르타는 소설가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지난달 귀한 식구를 얻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백두산 호랑이 새끼 4마리가 태어났는데요. 4마리가 동시에 태어난 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아기 호랑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미 호랑이 한 마리가 불안한 듯 우리 안을 서성입니다. 한껏 불러온 배를 바닥에 기대며 힘겹게 숨을 쉬기도 합니다. 고통의 순간도 잠시 호랑이 새끼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수 혈통인 8살 수컷 조셉과 9살 암컷 펜자의 새끼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로 실제 우리나라에 서식했던 백두산 호랑이와 같은 종입니다. 서울동물원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태어난 건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호랑이는 보통 한 번에 2~3마리를 낳는데 이번에는 4마리를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입니다.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 4마리 탄생한 거는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대공원은 국제호랑이 혈통 담당 기관에 호랑이 새끼들의 혈통서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아기 호랑이들은 환경 적응기를 거쳐 내년 초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마지막 공개 평가전이었던 볼리비아전에서 비겼습니다. 이제 실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신태용 감독은 손발을 맞추기보다 최정의 전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리까지 막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술을 숨기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스웨덴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대표팀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 공개평가전이었던 어제 볼리비아전에서도 신태용 감독은 전력을 숨기는 데 바빴습니다. 장현수가 출전한 수비진은 정예 멤버였는데 이승우와 문선민, 김신욱이 나선 공격진은 실험이었습니다. 답답한 경기 끝에 볼리비아전을 비기자 신태용 감독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트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더 깊이 있는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전력을 아직까지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표팀은 조직력 향상과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손흥민과 정우영의 연쟁도 대표팀의 밝은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우 신태용 감독이 제깨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이곳 레오강에서의 훈련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속임수보다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I have gel in my hair. I haven't slept all night. I'm starved and I'm armed. Don't mess with me. 예, 지난 2000년에 나온 코미디 영화 미스 에이전트입니다. 미인 대회 행사장을 폭파하려는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왈가닥 이 FBI 요원이 대회 참가자로 위장해서 좌충우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인 대회를 혐오합니다. I'm not going to parade around in a swimsuit like some airhead bimbo that goes by the name of what, Gracie Lou Freebush, and all she wants is world peace? 예, 미인 대회가 외모 지상주의를 퍼뜨리고 여성을 성적 대상 또는 상품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50년 전인 1968년 미스 아메리카 대회장에 젊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여성 해방 플래카드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행사장 앞에서는 속옷과 화장품, 플레이보이 잡지를 자유의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는 퍼포먼스도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서 원조 미인대회 미스 아메리카가 창설 97년 만에 수영복 심사를 폐지했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이라고 비판받아온 수영복과 함께 드레스 심사도 없애고 저마다 개성 있는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외모보다는 능력과 지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일 겁니다. 미스 아메리카 출신으로 이 대회 첫 여성 조직위원장이 된 그레센 칼슨은 폭스TV 앵커 시절 폭스사 회장의 성추행에 맞서서 소송을 벌이며 미투에 앞장서온 인물입니다. 수영복 폐지도 결국 미투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50년 전 미스 아메리카 대회장 앞에서 여성들이 속옷을 버렸듯 며칠 전 서울에서 젊은 여성들이 웃옷을 벗고 시위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반나체 행사 사진을 삭제한 데 대한 항의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성적 대상이 아니라는 시위대의 목소리는 미스 아메리카의 수영복 폐지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대낮 대로변 여성의 가슴 노출은 아직 우리 사회에선 당혹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 운동의 불길은 계속 번져갈 겁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성대결이나 성혐오로 잘못 이해되는 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6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미인 대회와 성평등이었습니다. 네, 6월 초부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영남 일부는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었는데요. 오후에 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내일은 전국이 흐린 하늘 보이며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일요일 오후에도 하늘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수도권, 충남, 전북 지역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살펴보면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내외를 보이겠고요. 비는 밤에 서해안과 제주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좀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라인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